조직된 신비주의가 어떻게 파시즘의 비밀병기가 될 수 있었을까? 좀 도발적인 주제죠. 이 자료는 이 둘 사이에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종교적인 감정이 실은 대중을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보세요. 이 자료의 모든 주장은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종교적 열광은 억압된 성욕이 모습을 바꾼 대체물에 불과하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이 사실은 억눌린 생체 에너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적인 에너지와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적 감정이랑 성욕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처럼 보이는 이 에너지가 말이죠. 어떻게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힘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내면의 욕망의 에너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겐 자연스러운 충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교묘하게 가로채어서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생체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에 있는 자연스러운 생명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원래 아주 자연스럽게 성적인 만족을 통해서 해소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강제로 꽉 막혀버린다면 그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사라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세요. 1번. 자연스러운 성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사회가 이걸 억압하고 꽉 막아버려요. 그럼 이 에너지가 사라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3번. 이게 형태를 바꿔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나 채워지지 않는 갈망 같은 걸로 변합니다. 바로 그때 4번. 신비주의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만족을 못 찾겠지? 우리가 대신 황홀경을 줄게 하면서 대체제를 제공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강력한 억압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다 큰 성인한테 갑자기 이거 하지 마 한다고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료는 그 뿌리를 아주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이게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일종의 사회적 세뇌 과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한 사람의 가치관이 막 만들어지는 가장 말랑말랑한 시기 있잖아요. 바로 그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거죠. 네가 느끼는 그 자연스러운 욕구는 죄야. 아주 위험한 거야. 라고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쓸까요? 보세요. 일단 성은 더럽고 위험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병에 대한 공포를 막 부풀려서 심어주고요. 심지어는 자위행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반대로 그런 본능을 억누르는 금욕이나 순결은 아주 고귀한 것처럼 멋지게 포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죄책감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마저 죄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불안감,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바로 그때 구원자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줄 절대적인 권위, 그게 신이든 아니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든 그런 존재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게 어떻게 개인에게 작동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거대한 정치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당시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 그러니까 진보좌파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좀 어려운 경제 이론이나 계급투쟁 같은 걸 이야기했어요.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반대편, 반동 우파는 전혀 다른 곳을 공략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파고든 거죠. 문화적 볼셰비즘이 우리 사회 도덕을 다 망가뜨릴 거다. 이런 식으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명확했습니다. 이 자료의 분석을 보면 결국 대중은 차가운 머리의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울리는 감정적인 호소에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거대한 억압의 구조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이 자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맞설 수 있는 해법, 일종의 반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모든 건 이 생체 에너지가 어떤 길로 가느냐, 이 두 갈래 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에너지가 억압되면 개인은 무력감에 빠지고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종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이 에너지가 건강하게 해방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랑 싸우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냥 종교는 비과학적이야 라고 비판하거나 과학적 사실을 들이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감정의 족쇄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말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욕망을 억압하면 의존하게 되고 욕망을 해방하면 독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에 맞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괜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행복을 마음껏 긍정하고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자연스러운 행복을 되찾는 것, 어찌 보면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 행위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치적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